오늘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45.30%를 얻어서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네, 뭐 저 쭉 평론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첫째는 예상대로다. 둘째는 내용적 패배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지금 뭐 엄청난 숙제를 안고 문재인 후보가 출범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야권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이 위기죠. 거기다가 이번 전대를 통해서 통합의 어떤 기제가 확보된 게 아니고 오히려 분열의 싹이 뿌려진 거 아닌가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론조사 반영 비율 문제가 있었는데 또 박지원 의원 측에서 보면 그게 제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첩첩산중 갈 길이 아득한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은 문재인 후보를 뭐 선택했다. 네. 간단치 않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네. 뭐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 득표의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당심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역시 예상대로 앞섰고 민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문재인 당대표로서는 이것이 과제다. 어떻게 해서 이 당심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크나큰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한다면 역시 이번 정당대회 결과가 아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친노와 비노 간에 있어서의 세력이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이것을 통합하는 게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당대회장에서 박지원 후보 연설하는 거 보니까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 아니냐 뭐 이런 좀 어찌 보면 좀 쇼킹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전당대회 과정에서 야권의 양대축이죠. 친노와 호남 간의 갈등의 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어진 게 아닌가라는 거 느끼는 뭐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문재인 의원이 정치로 치면 교수님은 몇 단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도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배워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가면 정치력을 키워가면서 어려운 야권을 수습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정치를 배우면서도 또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의 기술을 배우면서도 전쟁의 사령관으로 임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숙제가 문재인 당대표에게 주어져 있는데 야권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국회의원으로서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정말 아마추어 같아.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뭐 또 다르게 보면은 자리가 사람을 키운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이 당 대표를 맡음으로써 오히려 리더십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분당 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통합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오늘 아마 저녁 여의도 어디쯤인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 자리에서 야당 전대를 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보겠죠. 결과를 듣게 될 텐데 아마도 제 생각은 그 저녁에 반주로 듣는 소주 맛이 아주 맛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표가 또 친노가 새누리당에서는 그간 가장 쉬운 상대였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체제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예, 앞으로 제1야당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깊이 있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시사평론가, 강현재 변호사, 윤희용 정치 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현재 변호사부터 드리도록 하죠. 오늘 결과 예상하셨는지요? 저는 뭐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께서 되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 큰 이변까지 낳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차이가 이제 몇 프로가 나느냐 이것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10% 이상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10% 차이 나도 이게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였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국민적인 어떤 인지도나 지지도 이런 걸 봤을 때 10% 이상 나야 맞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한 10% 정도만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웬걸 지금 3.5% 차이가 났어요. 이게 또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당원 일반 당원의 여론조사에서는 박지원 후보에게 졌거든요. 문재인 의원이. 그러니까 당원의 마음에서 이미 졌다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득표의 차이가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 10% 내외로 이제 우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었고, 이제 결국에 좀 중간에 추격전이 있고 결과 이제 좀 좁혀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우세 흐름은 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권 여의도에서의 일각의 어쨌든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를 까보니까 이것이 이제 3.5% 포인트 정도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에 의해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는 표현은 이제 맞지 않게 된 것이고, 굉장히 신승을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1%포인트 차라도 이겼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승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체제는 이제 가긴 할 텐데요. 그러나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친노 세력에 대한 거부감, 또 당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이 문재인 후보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어떠한 갈등의 봉합, 또 새로운 방향성의 설정이라고 하는 전당대회 선거의 의미보다는 전당대회가 또다시 갈등이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여전히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윤 평론가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예, 모든 투표나 선거는 의외성에서 뭐 묘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아까 전당대회 실황 중계를 보신 많은 국민들 굉장히 답답하고 복잡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대의원과 권리당원과 당원이 왜 나뉘어야 하고 그 셋의 명확한 차이가 뭐고 그 셋의 집계율의 차이의 정치적 의미를 누가 정확히 해부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양당제가 완전히 굳어진 미국의 양당제 우리 매우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툴이긴 하지만 이 숫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읽어낼 독법조차 마땅치 않고요. 다만 선거 막판에 뭐 중인 환시리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아주 저급한 수준에 오갔죠. 네. 그것은 현재의 민주당을 정확히 드러냈고 이것만큼 큰 패착이자 악수는 없었다. 어쨌거나 그래서 대단히 많이 좁혀들었고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의 약 3.5%포인트 차이의 승부 갈린 것이 앞으로 혹여 또 다른 불씨를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길로 가면 오늘 누가 당의 얼굴이 되었던 건 간에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대단히 어두울 것입니다. 이강윤 평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경선 후반부에 여론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반영 비율, 그다음에 항목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두고두고 분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세요? 불씨가 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께서 10% 이상의 차이로 만약에 이겼다면은 그 룰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길 사람이 이겼다라는 말을 그나마 좀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차이가 3.5%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그 룰을 바꿈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한 3%에서 4% 정도는 유리할 거다라고 했더니
최종 결과 차이가 3.5%가 나버리면 결국은 문재인 의원께서 룰 변경을 너무나 잘하신 게 돼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 후보였던 진영과 문재인 의원을 하지 않았던 쪽에서는 또 룰 변경 시비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어떤 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윤 센터장은 조사 전문가신데 어떻게 예. 보세요? 이 논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이제 후보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리고 전체 결과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룰대로 지지 후보 없음을 빼고 다시 100%로 산정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결과로 했으면 격차가 좀 더 좁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이 전체 100%에서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3% 또는 5% 격차가 더 난다 하더라도 그 전체 결과에 반영되는 비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세하게나마 전체 결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가 바뀔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논란이 과정 중에 있었다는 점, 이것은 이제 끊임없이 정당성에 대해서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당대회가 당의 정책과 비전을 놓고 승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소한 룰을 놓고 결과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어떤 전당대회가 의미 있게 치러지지 못하고 논란이 있는 5점으로 남은 전당대회였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강윤 선생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룰 10이 떠나서 아까 저 전당대회장에서 박지원 후보 연설하는 거 보니까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 아니냐. 뭐 그러니까 난 저는 전당대회장에서 주요 후보가 촉재의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분당대회라고 일각에서 얘기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향후에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워낙 뭐 박지원 후보야 조어 감각에 천재적이고 기자 생활 하루도 안 했지만 기자 생활 20년 한 기자들보다 야마를 리드 멘트를 더 잘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분당대회장이었다는 발언 신중치 못하다고 봅니다. 당권을 얻고 당을 이끌겠다고 말하면 설령 그런 심정적 요소가 있다 해도 그런 말에 기대어서 마지막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앞에 두 분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건 사소한 룰 문제가 아니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12월 29일 날 어떤 룰로 치르겠다는 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허송하다가 불과 오늘로 치면은 닷새 전에 ARS 투표 시작 하루 전에야 불거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관리 능력의 부재, 이것을 좀 더 야권을 고깝지 않게 보는 사람은 아마 수권 능력에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저는 중요한 문제는 제기되었다고 보고, 국민 여론조사 반영률이 15%포인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00g 물 중에서 15g이니까 아까 강 변호사가 뭐 10%포인트 이상이 나야 신승이다. 이것은 일부 정치 호사가들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과 룰 변경과 오늘의 득표율을 연결해서 저는 유의미한 것은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분당은 어느 쪽에서, 특히 진 쪽에서 앙앙불락하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럴 만큼 정치 감각이 없거나 위험을 감내하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 밖에 크게 세 갈래의 신당 흐름이 있거든요. 국민 모임이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진보를 표방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전혀 새로운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보선에서 중요한 결전의 장이 되진 않겠지만 이런 마당에 지금 야권 전체가 매우 복잡해지고 다야화된 구도로 가고 있는데 당 안에서 의원을 이끌고 나간다? 그것은 전혀 비전도 어떤 명분도 찾기 힘든 것이므로 세월 상황을 보겠죠. 그리고 일단 당권을 쥐게 된 문재인 의원을 위시한, 그리고 대탕평 인사를 어떻게 해서 지도부 리더십을 어떻게 확정할지를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이 평론가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신 문재인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오늘 있었던 이 세세한 그 득표율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나름대로 굉장히 분석을 하셔야 지금 되신 당 대표를 잘 운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을 정말 지지하는 분들이거든요. 당원은 일반 국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당을 구성하고 지지하는 부분인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인데 대의원 정도도 고작 3% 이겼어요. 그리고 권리당원과 당원은 졌어요. 문재인 의원이.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를 스스로 잘 곱씹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당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당이 집권도 했으면 좋겠고 국민적 지지율도 빨리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인데 이분들의 생각이 상당 부분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라는 거죠. 또 친노이고 친문이냐? 또 문재인이냐? 또 다음 총선을 건드리느냐? 또 다음 대선 나오느냐? 이 또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당의 주인된 입장에서 상당 부분 팽배해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죠. 강영진 변호사 또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가 총선 또 대선 지방선거를 패배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대선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다시 당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예. 그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이 정도의 동력을 가지고 이 거친 풍파를 헤쳐갈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거친 풍파. 야당 앞에 숙제가 많이 놓여 있으니까. 많이 있죠. 네. 우선 더 나빠질 때가 없을 만큼 나쁘죠. 그러면 흔히들 우리는 그럴 때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고는 이렇게 그런 희망적인 말로 위로를 하죠. 하지만 네. 그건 워딩이고 레토릭이죠. 전혀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재인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거보다 더 많은 득표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총선이고 대선이고 최종적인 심판은 국민입니다. 당원들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원 명부 하나조차도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36만 명쯤 된다더라. 그러다 지금 뭐 28명 운운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과 당원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들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48%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것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당원들의 지지가 아니고 양 진영이 철저히 두 개로 날려서 초진영 대립을 한 끝에 얻은 맥시멈 최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또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지금 뭐 공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잘 해내면 또라는 말이 안 붙겠죠. 잘 못하면 또가 그때는 문책성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 막판에 사실 박지원 후보가 저렇게까지 해서 얻어서 설령 당대표가 한들 플러스 알파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터프하게 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표 차이로나마 졌다는 것은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 네 가지 항목을 한번 보죠. 문재인, 대의원 45, 박지원 42 저희가 뭐 이런데 시간이 않으니까요. 국민 여론에서 아무튼 네. 문재인 58, 박지원 29였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잘하면 또라는 말이 안 나올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합니까? 이미 노무현 후광 효과란 없음을 본인이 분명히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지난 대선 거치면서. 그거는 체득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고요. 노무현의 훌륭한 친구이자 정치적 경호실장으로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5060 세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한 한국 사회 신드롬, 그거에 대한 답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2030 세대의 투표율만 바라보는 천수답 농법으로는 문재인이 됐건 누가 됐건 야권의 집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의미 부여는 하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야권에서 뭐 또는 국민들의 일각에서 야권 성향층에서 유력한 이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대선을 패배하고 또 이제 총선과 대선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정서 이것들이 상당히 이번 선거에 반영될 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박지원 후보가 사실은 반노에 대한 정서에 대한 반사 이익을 사실 전략으로 가져온 것이고 또 호남을 중점적으로 공략한 것이기 때문에 확장성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크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이제 패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월등한 격차로 현격한 격차로 당선되게 안정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노 진영의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것들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그래서 당내외에 있는 원심력,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빠르게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친노 계파에 있는 인물들을 공천해서 나서는 것을 상당 부분 배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당내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개파의 기억자독게 하겠다. 이제 그걸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재인 의원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 지지율도 일부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또 문재인 효과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거나 내려갈 때는 오를 만한 요인, 내려갈 만한 이유가 보통 있어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즉각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대통령 적합도에서 반기문 그 총장을 제끼고 1위도 하고 하셨는데 그 직전에 나왔던 게 룰 변경으로 인한 분란이었고 JTBC 뭐 토론 저질 토론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무슨 반기문 총장을 제끼고 1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가장 1등으로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호재 이런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평론가들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잘 못하고 있으니 그 반사 효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사 효과는 어차피 본인의 진짜 지지도 내지는 인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언제 또 내려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당대표가 됨으로써 또다시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지지율은 또 내려가기 쉬운 거잖아요.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부닥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하면 문재인 당대표께서 잘할 수 있을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입으로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개파 정치 끝내고 친노 세력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설을 할 때 개파 정치 친노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별로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까지 계속 개파는 없다부터 시작해서 있으면 없애겠다, 깨겠다, 새로 태어나겠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말은 아무 소용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 말도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제 안 믿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걸 또 내놔야지 그나마 조금 믿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를 지금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조언을 좀 하신다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만 네.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지역적 맹주 기반을 갖고 있는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곳에서의 후보들을 보면 최소한의 차별성은 조금 보입니다. 여당은 야당도. 그런데 특히 호남 또는 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 내왔던 후보들을 보면 입고 있는 점퍼 색깔만 바꿔놨을 뿐이지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기 힘든 사람들이 좀 많다. 이른바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이것을 문재인 혼자서 다 책임져야 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 한 당을 걸머지고 가게 네. 됐으니까 토호 세력과 확실한 결별하는 거 보여줘야 합니다. 토호. 여당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친다거나 기성질서의 유지라거나 뭐 이런 명분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막상 필드에 가보면 토호 그 자체인 사람들, 명망가였건 브랜드였건 뭐뭐였건 출마 경험이었건 간에 다시 내보는 경우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혁명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변화를 향한 움직임은 새누리당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액션을 갖춰서 하거든요. 여기서는 말만 하고 그러다가 안배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안배라는 게 원래는 균형과 견제 뭐 이런 긍정적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끼리끼리 나누어 먹기와 현 질서를 온전시킨다는 추후적, 사후적 공식 승인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배 벗어나고 안배의 유혹을 끊고 토호들 결별하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리더십은 새로운 야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2016년 4월 총선 시장, 17년 대선 시장의 야권 시장은 굉장히 전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12년 12월에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득표력 만만하게 리커버할 수 있다고 꼭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4월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는 구도의 문제인데 첫 번째가 지금 구도로 보면 통합진보당 뭐 이상규, 김민희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 국민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야권 우세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야당은 지금 3승을 해야 될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1대 3, 4의 구도가 되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당장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된 것인데요.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적 주목을 받고 또 당을 이제 이끄는 장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 있었던 참모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좋은 이제 기회를 마련한 것이긴 한데요. 확보한 것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당의 모든 성적표에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칼날 위에 올라선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이제 4월 재보궐선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야권이 가지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야권 전체의 리더십을 행사함으로써 뜻은 분열을 막고 야당이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석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성적표를 내놓지 못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월등한 격차로 당대표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야권 전반에 있어서 원심력이 완전히 작용하는 상황, 분열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을 다음 총선 때까지 행사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일각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4월에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물러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처럼 굉장히 안정되고 힘 있는 리더십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서도 상당히 그것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야권 전반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첫 번째 당면하는 문제가 또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당장 눈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야권 연대 우선 대상이 없어진 점이 하나 있죠. 네.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 곳은 다 통합진보당의 의석이었고 그렇죠. 물론 그들이 지역구에서 이기는 과정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 후보를 안 내서 승리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색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졌다.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의 약발 또는 약효, 정치적 의미에 대한 것이 한 3, 4년 전에 비해서 많이 급감했다. 그리고 피로도도 상당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렵게 단일화를 이루어냈다고 해서 그 시너지를 과연 얼마만큼 장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들은 많은데 이러다가 곧 선거로 갈 겁니다. 그러면 통진당은 현재 없어졌고 이 사람들이 당이 없어졌지만 출마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 간판 없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을 때 득표율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개인적 기반에 의한 득표율을 무시 못할 것은 갖고는 있지만 저는 당선권의 가리라고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세 군데서 새정치연합이 몇 석을 얻어야 승리라고 볼 것인지도 애매한데 저는 여당이 한 군데서라도 만약에 이긴다면 이건 야당에는 굉장히 큰 딜레마와 함께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바로 이번 지도부에 책임을 묻긴 힘들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변호사님? 당장 4월 재보선이 심판대인데요.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야권 입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그분들 통합진보당에 계셨던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무소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통합진보당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야권 연대를 만약에 꺼낸다면 저는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라도 전체 이 선거 결과에서 혹시 지더라도 야권 연대는 원천적으로 없다. 그 무소속 그분들까지 이제 야권이라고 본다면 야권 연대는 원천적으로 없다라고 천명을 하고 전투를 시작해야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이 문재인 대표가 이제 신임 대표가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